기계 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 울려 퍼지는 공장 안에서 저는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를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작업복 안으로 스며들고 기름때가 팔뚝에 까맣게 묻어도 손을 멈출 수 없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뒤에서 작업하는 동료들에게 피해가 가니까요. 땀에 젖은 손등으로 이마를 훔치며 시계를 흘낏 보니 오후 3시였습니다. 퇴근까지는 아직 4시간이나 남아있었어요. 손목이 아프고 어깨가 결렸지만 그래도 견뎌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우리 가족 생활비와 엄마 병원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 진동이 느껴졌어요. 워낙 시끄러운 기계 소리에 벨소리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누군가 문자라도 보내겠거니 하고 넘기려던 찰나 또다시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보통 이 시간엔 누가 전화를 하지 않거든요. 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작업을 잠깐 멈추고 핸드폰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화면엔 동생이라는 글자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여동생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평소와는 다른 떨리고 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가 숨을 못 쉬어. 지금 119 불러서 병원 가는 중이야. 오빠 빨리 올라와.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귀청을 찢던 기계 소리도 뜨거운 공장의 열기도 모든 게 사라지고 오직 동생의 울먹이는 목소리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전 손에 들고 있던 공구를 내려놓고 안전모도 벗어던진 채 죄송하다 말하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현관문을 박차고 나와서 기숙사로 달려갔어요. 사물함에서 작은 가방 하나만 대충 챙기곤 곧바로 밖으로 뛰쳐나왔죠. 마침 지나가던 택시를 잡아 타며 저는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터미널로 가주세요. 급해요. 저는 택시가 출발하자마자 다시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됐어? 응급실에 들어가셨어. 신부전이 많이 악화됐대. 오빠 빨리 와. 나 너무 무서워. 동생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제 손도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터미널에 도착하자마자 매표소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서울행 버스표가 한 장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매표소에 사정하자 잠시 기다리라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발만 동동 구르며 기다리다가 취소된 한 자리를 겨우 구했습니다. 어렵사리 서울행 버스에 올라타서 자리에 앉으니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동생은 제가 버스를 탔다고 하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곧 버스가 출발했고 저는 불안한 표정으로 애꿎은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혹시 그 사이 안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불안감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자꾸 생각이 안 좋은 쪽으로 흘러서 갤러리를 열어 엄마의 사진을 찾았습니다. 몇 달 전, 그나마 엄마가 컨디션이 좋을 때 동생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저와 동생을 양쪽에서 꼭 끌어안고 환하게 웃고 계시는 엄마의 모습을 보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사진 속 건강하고 밝은 엄마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듯 아팠어요. 평생 우리를 위해 희생하며 산 엄마인데 왜 이런 불행이 닥친 건지 가슴이 터질 듯 답답했습니다. 부디 괜찮으셔야 한다며 속으로 간절히 빌고 있는데 옆자리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총각, 그거 엄마 사진이야? 가죽이 참 단란해 보이네. 고개를 돌려보니
70대 정도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네, 근데 엄마가 많이 아프세요. 그래서 급히 서울로 올라가고 있어요. 할아버지의 따스한 눈빛에 저도 모르게 말이 흘러나왔어요. 불안감에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상황이라 차라리 이렇게 모르는 타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더 나을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 역시 제 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았구만. 어쩌다 그렇게 되신 건지 물어봐도 되겠나? 할아버지는 저를 배려하면서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가셨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물음에 답을 하며 잠시나마 마음속 불안과 공포를 잠재웠습니다. 설마 그날의 대화가 제 인생은 물론 저희 가족의 인생까지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이죠.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가족의 과거를 회상하게 되었어요. 아빠가 살아계시던 그 시절을 말이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단란하고 화목한 시절이 있었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밥 먹자는 엄마의 다정한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면 저와 어린 동생은 거실로 쪼르르 달려가곤 했어요. 아빠는 하루 종일 인쇄소에서 일하고 오셨는데도 피곤한 기색보다는 항상 밝은 얼굴이셨습니다. 아빠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찍은 책이 지금쯤 누군가의 손에 들려 있겠지? 그게 참 보람돼. 보람은 좋은데 당신 몸 좀 챙겨. 기계도 오래됐고 일손도 부족하잖아. 아빠가 만든 책 우리 학교 도서관에 있어. 제가 그렇게 소리치면 아빠는 환하게 웃으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아빠는 책을 만드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계셨어요. 그래서인지 일은 고단해도 얼굴엔 항상 미소를 띄우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출판업계가 나날이 쇠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루는 학교를 마치고 아빠가 일하는 인쇄소에 갔다가 아빠가 전화를 끊으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단가를 또 깎자고? 이 돈으로는 종이값도 못 건지는데. 괜찮아? 일감이 또 줄어든 거야? 별일 아니야. 요즘 다 힘들잖아. 경기가 풀리면 차차 나아지겠지. 아빠는 억지로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어린 제 눈에도 아빠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거래하던 출판사들이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아빠의 인쇄소도 점점 일감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을 벌기는커녕 일을 할수록 빚이 늘어가는 상황이 반복되었죠. 결국 아빠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인쇄소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날 아빠는 엄마 앞에서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한동안 지방에 있는 공장에서 일하려고 해. 지금은 한 푼이라도 더 주는 데서 일해야지. 몸은 좀 고돼도 빚 갚으면서 생활하려면 그게 나을 것 같아. 그래도 너무 위험하지 않아? 당신이 해본 일도 아니고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 내가 예전부터 기계 만지는 건 잘하잖아. 괜찮을 거야. 생활비를 벌면서 빚까지 갚아야 했으니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아빠는 그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신 거죠. 그 이후로는 주말에만 아빠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시간이 흐를수록 수척해지셨어요. 제대로 챙겨 먹지 않고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죠. 여보, 이러다 당신 쓰러지겠어. 쉬엄쉬엄 해.
엄마의 말에 아빠는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끔찍한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오후 3시쯤 엄마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계시는데 핸드폰 벨소리가 울렸어요. 전 학교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고 동생은 거실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엄마의 얼굴이 점차 하얗게 변했어요. 핸드폰을 잡은 엄마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엄마 옆으로 다가갔어요. 어렴풋이 공장, 사고 등의 단어가 들렸습니다. 알고 보니 공장에서 사고가 나서 아빠가 다쳤다는 연락이었어요. 엄마는 곧바로 어린 동생과 저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면서도 엄마는 계속 중얼거리셨어요. 괜찮을 거야. 그냥 조금 다친 거겠지. 별일 아닐 거야.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전해준 소식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심정지가 여러 번 온 상황이라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엄마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와 동생은 영문도 모르고 훌쩍이며 울었어요. 아빠의 장례식은 비통한 분위기 속에 치러졌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분들도 장례식장을 찾았어요. 그분들을 통해 아빠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생생히 들을 수 있었죠. 기계가 갑자기 오작동을 했어요. 형님이 수리하려고 손을 넣으셨는데 순식간에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그분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명백한 산업재해였죠. 하지만 공장 측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모든 걸 아빠 탓으로 떠넘겼어요.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개인과실입니다. 개인과실이라니요. 2인 1조가 원칙인데 그 사람한테만 일을 시키신 거잖아요. 아휴, 그걸 증명하실 수 있나요? 에? 공장 측 관계자들은 그런 말만 늘어놓았어요. 합당한 보상은커녕 진정 어린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이 아빠 목숨값이라고 준 건 고작 몇백만 원에 불과했어요. 장례비조차 안 드는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죠.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은 저희 가족에게 남은 건 아빠가 인쇄소를 정리하면서 남긴 빚뿐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겨우 10살이었고 동생은 6살이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엄마 입장에서는 막막함만 가득했죠. 뭐든 해야지. 우리 애들을 굶길 순 없잖아. 친구와 통화하면서도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과도 같았습니다. 엄마는 아빠의 49제를 치르기도 전에 생활전선에 뛰어드셨습니다. 슬퍼할 겨를도 없었어요. 저와 동생을 키우기 위해서, 또 빚을 갚기 위해서는 당장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엄만 낮엔 동네 식당에서 서빙 일을 하고 새벽엔 건물 청소 일을 시작하셨어요. 새벽 4시, 아직 세상이 잠들어 있을 시간에 엄마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무거운 청소도구를 들고 집을 나서셨죠. 여러 건물을 돌아다니며 계단을 오르내리락 하다 보니 다리가 퉁퉁 부어서 잠드실 때가 많았습니다. 엄마는 특히 겨울이 힘들다고 했어요. 새벽 눈길에 미끄러져서 무릎이 까지는 날이 많았거든요. 그래도 꾹 참고 맡은 일을 모두 마친 후에야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엄마는 늘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얗고 예쁘던 엄마 손은 점점 투박하게 변해갔습니다. 주방 일을 하다 여기저기 베이고 데인 상처 위로 굳은 살이 곳곳에 박혔죠. 그런 엄마의 손을 볼 때마다 어린 제 마음에도 뭔가 묵직한 게 내려앉았어요. 그래서인지 또래 애들보다 일찍 철이 든 것 같아요. 엄마가 일하러 가시면 동생 밥을 챙겨주고 숙제를 봐주는 건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동생이 배고프다 말하면 저는 라면을 끓여주거나 밥에 김을 싸서 먹이고는 했어요. 서툴렀지만 그래도 동생이 굶으면 안 되니까요. 엄마가 너무 피곤해서 주무실 때면 몰래 세탁기를 돌리고 빨래를 널어뒀습니다. 깨어난 엄마가 놀라서 물으시면 그저 빙긋 웃기만 했어요. 친구들은 놀기 바빴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하면 제 대답은 늘 한결같았어요. 안 돼. 집에 가서 동생 봐야 해. 가끔은 엄마 몰래 폐지나 빈병을 주워다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동생 과자도 사주고 제 문제집도 샀죠. 몇백 원, 몇천 원이었지만 당시에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었어요. 어느 날 밤에 늦게 들어오신 엄마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저를 보고는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미안하다.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놀아야 할 나이에 우리 아들이 너무 빨리 철이 들었네. 저는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가끔은 다른 친구들처럼 마음껏 뛰어놀고 싶었지만 엄마가 저렇게 힘들게 일하시는데 그 앞에서 투정을 부릴 순 없었어요. 괜찮아. 엄마랑 수아만 있으면 난 하나도 안 힘들어. 그렇게 말하면 엄마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엄마 품에서 느끼는 따뜻함이 그 모든 힘든 상황을 견딜 수 있게 해줬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어느덧 고등학생이 되었고 동생은 중학생이 되었어요. 저는 늘 교실 맨 앞자리에 앉아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꿈은 있었거든요. 성공해서 엄마를 편하게 해드리고 동생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거였죠. 그러려면 좋은 대학에 가서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 일념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 늘 반에서 1, 2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성적표를 보여드리면 엄마는 언제나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다. 엄마가 늘 고마워.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좋은 회사 취직해서 꼭 엄마 호강시켜줄게. 제가 그렇게 말하면 엄마는 말만 들어도 배가 부르다고 하셨어요. 동생 역시 그런 저를 보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중학생이 된 동생은 가끔 작은 서프라이즈로 반찬을 해서 저와 엄마를 기쁘게 해줬어요. 서투르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계란말이를 보면서 저는 우리 가족이 정말 소중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는 하루하루가 힘들었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였어요.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면 엄마가 새벽마다 일하러 나가지 않아도 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엄마 역시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셨습니다. 그러던 차에 또 다른 비극이 우리 가족을 덮치고 말았습니다. 당시 저는 고3 수험생이었어요. 수능 시험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죠. 매일 밤 교실 불이 꺼질 때까지 자습했고 덕분에 모의고사에서 늘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수호야, 이 정도 성적이면 서울에 있는 명문대도 충분히 갈 수 있어. 담임 선생님께서 그렇게 격려해 주실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로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엄마는 밤늦게까지 공부하느라 애쓴다며 꼭두 새벽에 일어나 제 도시락을 싸주셨어요. 여동생은 제 대신 집안일을 도맡아 했죠. 가족에게 보답하기 위해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고지를 눈앞에 둔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로 모든 게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집을 막 나서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발신자가 엄마라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핸드폰 저편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학생, 엄마가 새벽에 청소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졌어. 빨리 병원으로 와. 엄마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 엄마 핸드폰으로 전화를 주신 거였어요. 전 담임 선생님께 연락을 드리고 다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누워 계신 엄마를 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의사 선생님이 와서 엄마의 상태를 얘기해 주셨어요. 엄마의 병명은 심부전이었습니다. 심부전은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해서 혈액을 제대로 못 보내는 병이야. 약물 치료와 함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지. 의사 선생님은 엄마가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만성 피로를 느끼셨을 거라고 덧붙였어요. 그러면서 당분간은 일을 하기 어려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일단은 엄마의 입원비와 치료비, 약값을 마련해야 했어요. 저는 고심하다가 엄마가 오랫동안 모아온 제 대학 입학금과 등록금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의식을 차린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반대하셨죠. 안 돼. 그 돈이 무슨 돈인데. 너 대학 들어가면 당장 써야 할 돈이잖아. 엄마가 잘못되면 대학에 들어간들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지금은 엄마 치료가 우선이야. 결국 그 돈으로 엄마의 치료비를 충당했어요. 몇 년간 엄마가 저를 위해 어렵게 모은 돈이었지만 당시로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급한 불은 껐지만 문제는 아직 남아있었어요. 아빠가 세상을 떠난 뒤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해온 엄마가 쓰러지면서 당장 생활비 구할 길이 막막해진 겁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엄마를 보면서 저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수능을 고작 며칠 앞둔 때였죠. 제 이야기를 들은 담임 선생님은 깜짝 놀라며 만류하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네 성적이면 서울 상위권 대학도 충분히 갈 수 있어. 장학금도 노려볼 수 있고. 학비가 문제가 아니라 당장 생활비를 벌어야 해서요. 죄송합니다. 담임 선생님은 몇 번 더 저를 설득하셨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픈 엄마와 이제 겨우 중학생인 여동생, 당장 필요한 병원비와 생활비, 누군가는 이 모든 걸 책임져야 했으니까요. 저는 고민을 마치고 여동생에게도 이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수아야, 오빠 대학 안 가고 바로 일을 시작할 것 같아. 그럼 엄마 간병은 내가 할게. 나도 곧 있으면 중3이잖아. 충분히 엄마 돌볼 수 있어. 학교 갔다 와서 엄마 약 챙겨드리고 밥도 내가 챙길게. 그 순간 동생도 어느새 저처럼 일찍 철이 들어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더 이상 제가 돌봐줘야 할 어린아이가 아니었던 거죠. 정말 괜찮겠어? 너도 공부해야 하는데. 괜찮아. 오빠가 가장 역할을 하는데 나도 뭔가 해야지. 엄마 곁은 내가 지킬게. 그렇게 저희 남매는 각자의 역할을 나누기로 했어요.
제가 생활전선에 뛰어드는 동안 동생은 학업을 병행하면서 엄마 곁을 지키기로 했죠. 간병인 역할을 자처한 동생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엄마 꼭 지켜낼 수 있을 거야. 그 후 저는 곧바로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일단은 집 근처로 찾아봤어요. 동네 식당 아르바이트부터 편의점 야간 알바까지 두루 살펴봤지만 당장 큰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월급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방에 있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식사를 해결할 수 있고 무엇보다 월급이 동네 알바 자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죠. 하지만 공장이라는 단어를 듣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빠가 공장에서 일하다 기계에 끼어 돌아가신 기억이 제 머릿속에도 선명히 남아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당시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더 큰 돈을 벌어서 엄마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으니까요. 문제는 엄마에게 어떻게 말씀드릴지였어요. 공장에 간다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빠 일을 떠올리시면서 만류하실 게 불보듯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선의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 나 지방 리조트에서 홀서빙 알바하기로 했어. 내 또래 애들이 많이들 가서 일한다고 해. 그래, 그럼 다행이구나. 기왕이면 공기 좋은 데서 네 또래 애들과 같이 일하는 게 낫지.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심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양심이 찔렸지만 엄마가 불안해하실까봐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밥도 새끼 꼬박꼬박 다 나온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러니 엄마는 아무 걱정 말고 치료만 잘 받아. 알았지? 그렇게 저는 교복 대신 작업복을 입고 수능 시험장 대신 공장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꿈꾸던 대학 캠퍼스는 아득히 멀어졌지만 그보다 소중한 걸 지키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바로 우리 가족이었죠. 공장 생활은 예상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교대 근무를 하면서 기계 소음과 뜨거운 열기에 시달리는 날들이 계속되었죠. 손에는 굳은 살이 박히고 몸 곳곳에 상처도 늘어갔습니다. 밤이 되면 기숙사 침대에서 파스를 붙이고 겨우 잠들곤 했죠. 가끔은 함께 일하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넌 몇 살인데 벌써 이런 데 들어왔냐? 집에 사정이 좀 있어서요. 제가 그렇게 얼버무리면 더 이상 캐묻진 않았습니다. 제 또래 아이들은 대학에 들어가서 청춘을 만끽하고 있겠죠. 저 역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틈틈이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연락이 왔으니까요. 우리 대학교 동아리에서 너 일하는 곳 근처로 놀러 간대. 우린 이번에 그쪽으로 MT 가는데. 핸드폰 너머로 들려오는 친구들의 밝고 경쾌한 목소리에 때때로 마음이 무너지곤 했어요. 그렇게 허탈감이 밀려올 때마다 엄마와 여동생을 떠올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픈 몸으로 저를 걱정하고 계실 엄마, 그리고 학업과 간병을 동시에 해내고 있을 동생을 말이죠. 그러면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어요. 주말이 되면 지친 몸을 이끌고 고향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버스에서 몇 시간 졸다가 집에 도착하면 어린 여동생이 묵묵히 엄마를 돌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동생은 언제나 밝게 웃으며 저를 맞아줬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로 피로가 스며 있다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저와 동생에게 늘 미안해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걱정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마가 제 손에 난 상처를 보고는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손에 이 상처 뭐니? 너 혹시 어디서 힘든 일 하는 거 아니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에 허둥지둥 둘러댔습니다. 이거 리조트에서 접시 나르다가 좀 베인 거야. 별거 아니야. 엄마는 제 말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는 행역 공장에서 일하는 걸 들킬까봐 조마조마했죠. 그 뒤로는 서울집에 올라갈 때마다 손에 난 굳은 살과 상처를 어떻게 숨길지 매번 고민했습니다. 가끔은 작업복에서 나는 기름 냄새도 신경 쓰였어요. 집에 오기 전엔 꼭 샤워를 하고 옷도 갈아입고 왔지만 그래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냄새가 있었거든요. 다행히 엄마는 제가 공장에서 일하는 걸 눈치채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세 모자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비록 힘든 상황이었지만 서로에게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죠. 제가 몸이 부서져라 일해서 생활비를 벌어오면 동생은 학업과 엄마 간병을 동시에 책임졌어요. 엄마는 저희 둘을 보면서 어떻게든 병마와 싸워 이겨내려고 노력하셨죠.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이 동생의 전화 한 통에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숨을 못 쉬어. 지금 119 불러서 병원 가는 중이야. 오빠 빨리 올라와. 동생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듣자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이대로 엄마가 잘못되면 어쩌나. 그런 불안감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공장에서 나와 택시를 잡아 타고 다시 서울행 고속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수아야, 오빠 지금 버스 탔어. 터미널에서 내리자마자 택시 타고 바로 갈게. 불안해하고 있을 동생에게 연락을 취하고 한동안 멍하니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러다 생각이 자꾸 안 좋은 쪽으로 흘러서 핸드폰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엄마가 건강하실 때의 사진을 보기 위해서였죠. 저와 동생을 꼭 끌어안고 환하게 웃는 엄마의 모습을 보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종가, 그거 엄마 사진이야? 엄마의 사진을 보면서 눈물을 훔치고 있는데 옆에 조용히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할아버지는 마치 저를 달래주려는 듯 이런저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 저를 잠식하던 불안과 공포를 조금이나마 몰아낼 수 있었어요. 엄마가 심장이 좀 안 좋으세요. 그래서 심부전 진단을 받으셨고요. 방금 전에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지금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할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이고, 그래, 큰일이구만. 아직 이렇게 젊은데 자네 마음이 오죽하겠어.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위로에 제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낯선 분으로부터 이런 위로를 받다니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저도 예상 할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할아버지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어요. 난 딸을 보고 오는 길이야. 어젯밤 꿈속에 딸아이가 나왔거든. 딸아이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네. 딱 총각돌이었을 때지. 그래서 자주 납골당에 다녀온다네. 그 말을 들으니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어요.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이 어떨지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만 할아버지의 표정만 봐도 그 아픔을 조금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때 할아버지께서 낡은 지갑을 꺼내셨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그 지갑에서 몇 장의 사진을 조심스럽게 꺼내더니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늘 딸아이 사진을 갖고 다닌다네. 이렇게 하면 딸아이가 항상 내 곁에 있는 것 같아서 말이지. 사진 속에서 한 소녀가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1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소녀의 환한 미소를 보니 왠지 모르게 숙연해졌어요. 할아버지가 사진을 바라보는 그 눈빛에서 아직도 딸을 향한 사랑과 그리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문득 제 핸드폰 화면을 가리키시더니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말이야, 자네 어머니 사진, 이 아이랑 좀 닮지 않았나? 그러면서 할아버지께서는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병실에서 환자복을 입은 여학생과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다정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할아버지는 교복 입은 소녀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아이 말일세. 저는 그 사진을 뚫어져라 보다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엄마의 젊은 시절 모습과 닮아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지 단순한 우연치고는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우와, 정말 많이 닮았네요. 역시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구만. 총각, 혹시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 할아버지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엄마 이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 얼굴이 굳어졌어요. 표정이 급격히 진지해지시더니 이어서 또 다른 질문을 하셨습니다. 연세는 지금 50을 조금 넘으셨겠구만. 자네 어머니 혹시 어릴 때 정릉에 살지 않았나? 네, 맞아요. 외가가 정릉에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할아버지가 그런 것까지 알고 계시는지 얼떨떨했어요. 제 대답을 들으신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고르시더니 길고 깊은 탄식을 내쉬셨습니다. 그래, 설마 했는데 정말 그 아이가 맞았구만. 자네 어머니는 내 딸에게나 나에게나 은인 같은 사람이네. 엄마가 할아버지 딸에게 은인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할아버지는 사진을 꼭 쥐시며 눈시울을 붉히시더니 긴 침묵 끝에 마침내 입을 여셨습니다. 내 딸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백혈병 판정을 받았다네. 겨우 18살 나이에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거지. 저는 놀란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묵묵히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지. 의사는 당장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재촉했어. 그렇게 딸아이의 긴 병원 생활이 시작됐지. 딸의 투병 과정을 떠올리며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더욱 가라앉았습니다. 입원 생활이 길어지면서 딸아이는 점차 웃음을 잃었어. 하루 종일 링거를 맞고 수혈을 받고 각종 검진만 이어지는 날들이었지. 또래 친구들이 학교에서 뛰어놀고 시험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우리 딸은 병원 침대에 갇혀 있었네. 딸은 늘 나한테 아빠, 나도 학교 가고 싶어라며 울먹이곤 했지.
그때 내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는지. 아픈 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게 참 서글펐다네. 거기까지 말한 할아버지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울컥한 감정을 추스리시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힘겹게 말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딸의 병실에 한 친구가 찾아오기 시작했네. 교복을 입고 무거운 가방을 맨 채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 딸과 같은 반 친구였던 그 소녀가 바로 자네 어머니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이도 집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어. 과외는커녕 변변한 학원조차 다니지 못하는 형편이었지. 그러니 공부할 시간이 부족했을 텐데도 학교가 끝나면 거의 매일같이 병실로 찾아왔다네. 고맙게도 그렇게 우리 아이 곁을 지켜줬지. 할아버지는 그때의 기억을 되살리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병실에 찾아와서 그날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을 들려주고 다른 친구들과 선생님들 소식도 들려줬다고 해요. 가끔은 조금씩 모은 용돈으로 과자나 음료수를 사와서 둘이 나눠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웃긴 만화책이나 잡지를 가져와서 둘이 함께 읽으면서 웃기도 하고 가끔은 카세트 테이프를 가져와서 음악을 들으며 수다를 떨기도 했지. 그 아이만 오면 딱딱한 병실이 온통 웃음소리로 가득했어. 할아버지는 그런 엄마에게 진심으로 고마웠다고 합니다. 병으로 기운이 다 빠져서 늘 무표정하던 딸이 엄마만 오면 웃음을 되찾았기 때문이죠. 그 아이만 오면 눈이 번쩍 뜨이면서 딸아이가 살아나는 것 같았지. 그 짧은 시간이 내 딸에게는 그 무렵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네. 하지만 딸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의사들도 더 이상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시간이 흐를수록 수척해지고 병세가 완연해지는 딸을 보면서도 엄마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은혜야, 얼른 털고 일어나서 나랑 같이 대학 가야지. 우리 손가락 걸고 약속했잖아. 할아버지에 따른 그런 엄마의 말을 들으면서 희망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딸아이가 온갖 치료에 지쳐 웃을 힘조차 없는 날에는 말없이 침대 옆에 앉아서 책을 읽어줬네. 그럴 땐 딸아이 손을 꼭 잡고 있었지. 할아버지 딸이 읽고 싶은 책이 있다고 하면 무슨 수를 쓰든 구해왔다고 해요. 고3이 되어도 엄마는 병원 방문을 멈추지 않았어요. 병원에 왔는데 할아버지 딸이 잠들어 있으면 한쪽에 앉아 공부를 하면서 친구가 깨어나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아버지 딸은 1년 넘는 시간을 병마와 싸워냈다고 해요. 하지만 결국 은혜는 고3 봄에 하늘나라로 갔어.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딸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네 어머니를 기다렸다는 거야. 의사들이 이미 포기한 상황에서도 그 아이가 올 시간만큼은 꼭 버텨냈지. 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거였습니다. 내 친구 혜정아, 정말 고마워. 그렇게 엄마의 손을 잡고 희미하게 웃으며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그만큼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엄마가 딸에게 큰 힘이 되어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 덕분에 내 딸이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네. 그 은혜를 어떻게 잊겠나. 할아버지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면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엄마는 장례식 때도 3일 내내 와서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납골당에도 자주 찾아왔다고 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소식이 뜸해지게 된 거죠. 거기까지 이야기를 마치고 할아버지와 제 사이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버스는 어느덧 서울로 진입해 있었어요. 혹시 내가 병원에 동행해도 괜찮겠나? 이런 상황엔 그래도 어른이 있는 게 나을 듯해서 말일세. 안 그래도 엄마가 어떤 상황일지 몰라 불안했는데 어른이 함께 동행하면 한결 나을 듯했습니다. 저와 할아버지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택시를 잡아탔어요.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사실 간밤에 내 딸이 꿈에 나왔네. 오랫동안 그런 꿈을 꾸지 않았는데 말이야. 그러더니 정말 뜻밖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꿈속에 딸이 나와서는 아빠 나 좀 보러 와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납골당에 다녀온 참이었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제 손 위에 가만히 손을 얹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네를 만난 거지. 어쩌면 그 아이가 자네를 만나게 하려고 일부러 날 부른 건지도 모르겠네. 그 말을 듣는데 저 역시 순간적으로 오싹하면서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세상에 이런 신기한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구나 싶었거든요. 할아버지와 저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엄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계셨어요. 각종 기계들이 삐익삐익 소리를 내며 엄마의 생체 신호를 체크하고 있었죠. 동생은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그런 동생을 안고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제 옆에 계신 할아버지를 보며 누구시냐고 물었어요. 저는 엄마의 지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로 올라오는 버스 안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덧붙였죠. 그 사이 주치의가 나와서 엄마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응급조치가 잘 되어서 위기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심장 기능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라 언제 또 이런 상황이 올지 모르겠네요.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상태예요.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저와 동생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 모습을 보던 할아버지가 깊게 고민하는 듯 표정을 굳히시더니 곧 휴대전화를 꺼내서 어딘가로 전화를 거셨어요. 여보세요. 예, 김 원장님이신가요?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에.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요. 할아버지는 누군가와 진지하게 통화를 나누시더니 의사에게 다가가서 뭔가를 말씀하셨어요. 잠시 후 간호사들이 서둘러 엄마를 옮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의아해하는 저에게 할아버지가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큰 병원으로 전원시킬 걸세. 믿을 만한 의사분께 연락을 드렸어. 이쪽 분야에선 손꼽히는 분이지. 그런 큰 병원은 치료비가 엄청날 텐데요. 그런 걱정은 말게. 이제야 지난날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구만. 그때까지도 저는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정확히 몰랐어요. 앙상한 몸매와 수수한 옷차림, 그리고 고속버스를 타고 계시는 모습에 그냥 평범한 시골 어르신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할아버지는 상당한 재력가셨습니다. 젊은 시절 사업을 크게 일궈 상당한 재산을 축적하셨지만 딸을 잃은 상실감에 지금껏 수수하고 검소하게 살아오신 거였어요. 1시간 후 전문 의료진이 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엄마는 최첨단 장비를 갖춘 그 구급차를 타고 서울의 한 대형 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그곳은 정말로 심장 분야에서는 국내 최고라고 불리는 병원이었습니다. 며칠간 집중 치료를 받으신 후 엄마는 다행히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엄마가 눈을 뜨는 모습을 본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회복실로 옮겨진 후 엄마 앞에 할아버지가 조용히 나타나셨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치는 순간 수십 년 세월을 뛰어넘는 감정이 양쪽에서 북받쳐 올랐어요. 아저씨가 어떻게 여기에... 편한 거 없이 여전하세요.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정말 인연이라는 게 있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딸 덕분이지. 우리 딸이 며칠 전 꿈에 나타나서는 자기를 좀 보러 오라고 했거든. 그래서 납골당에 다녀오는 길에 버스 안에서 이 아이를 만났단다. 할아버지는 옆에 서 있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소스라치게 놀라셨습니다. 그러더니 정말 믿기 어려운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저도 꿈에 은혜가 나왔어요. 의식을 잃고 있을 때 꿈속에서 은혜를 만났거든요. 엄마의 꿈속에 나타난 할아버지의 딸은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프지 마. 얼른 나아야지. 너한테는 지켜야 할 아이들이 있잖아. 그러더니 빙긋 웃으며 이렇게 덧붙였다고 해요.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그 목소리와 따스한 미소 덕분에 힘을 낼 수 있다고 엄마는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내 딸이 널 살려주려는 모양이구나. 그리고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하려고 그랬던 거였어. 이제 알겠다. 그날 꿈에 나타나서 나를 부른 이유를. 그 아이가 하늘에서 이 모든 걸 계획한 거야. 엄마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와 동생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치 기적을 직접 목격한 듯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로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싶었어요.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엄숙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지난날 네가 내 딸에게 베푼 은혜, 지금껏 갚지 못하고 살았다. 이제야 나에게도 은혜를 갚을 기회가 찾아왔구나. 그러더니 엄마의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엄마는 펄쩍 뛰며 만류하셨어요. 아니에요, 아저씨. 한두 푼도 아니고 제가 그 돈을 어떻게 받아요? 넌 우리 딸에게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시간을 선물해 줬잖니. 그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내 딸의 소원이기도 할 게다. 못난 아비가 딸아이 소원을 대신 이뤄줄 수 있도록 허락해 주려무나. 할아버지의 간곡한 말씀에 엄마는 한참을 울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후 엄마는 할아버지가 소개해 주신 이 분야 최고 명의에게 심장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몇 달간의 회복 기간을 거쳐 엄마는 점차 건강을 되찾기 시작하셨어요. 예전처럼 숨가쁘게 걷지 않아도 되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가슴을 쥐어짜던 아픔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엄마의 얼굴에 다시 미소가 돌아온 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저 역시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저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주셨어요. 공장 일을 그만두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학비와 생활비까지 지원해 주신 겁니다.
처음엔 너무 큰 도움이라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이 널 만나게 한 건 다 이유가 있을 게다.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게나. 그거 말고는 더 바랄 게 없다. 전 그렇게 늦은 나이에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동기들보다 나이는 많았지만 그만큼 더 간절했고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덕분에 졸업하고 번듯한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 사이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고 동생도 무사히 대학을 졸업했어요. 할아버지와는 그 후로도 꾸준히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딸을 그렇게 떠나보내고 오랜 시간 헛헛하게 살았는데 저희 가족을 만나면서 웃음을 다시 되찾으셨다고 해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날 고속버스에서 할아버지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랬다면 이렇게 웃으면서 사연을 적지 못했겠죠.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이지만 분명히 그날은 하늘에서 내려주신 기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딸이 저희를 이어준 거라고 저와 가족들은 믿고 있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